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적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긴급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죠. 그렇지만은 이번 시간에 한번 본격 에피소드로 제대로 한번 다뤄볼까 해서 마련을 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기습적인 젤렌스키 대통령,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침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공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전쟁 중에 벌써 지금 3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밀떡에서 전쟁 초기부터 계속해서 방송을 했었고, 이제 중간에 소모전이 있는 바람에 중요한 이슈랄까 이런 거 있을 때만 이제 다루었었는데, 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이번 시간 한번 마련을 했는데요. 태 기자님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쿠르스크하고 그 우크라이나의 수미주는 이 접경 지역이죠.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인데 그 전에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 방침 자체가 러시아 본토는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이 명확한 선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는 이전부터 계속 공격을 하고 싶었었겠죠. 왜냐하면은 방어가 좀 약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한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 본토로 확전을 하지 말아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확전을 안 했는데 물론 이번에 예,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또 하나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1000km가 넘는 치열한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러시아 국경까지 갈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양쪽 다. 다만 이제 러시아는 이제 병력이 우크라이나보다는 나으니까 그 나머지 이 국경 부근에 이제 참호를 파고 제2선급의 부대들을 갖다가 주로 이제 배치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지역은 쿠르스크 전역에는 사실은 뭐 정규군 부대보다는 국경 경비대 정도의 병력들이 지키고 있었고 방어 자체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일단 1차 방어선 고지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5km 정도 뒤에 2차 방어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나 이런 것들을 잘 막아놓질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8월 6일하고 7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이 공격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세 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공격 제대는 뭐 한 번에 2,000명이 몰려 들어간 건 아니고 병력들을 좀 쪼개서 챌린저2 전차의 엄호를 받아서 장갑차와 보병이 하나의 제대를 이뤄서 공격 제대를 이뤄서 그 세 지점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양쪽의 이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양쪽의 언론들이 그 프로파간다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 거의 믿지를 않고 미국에 있는 그 전쟁 연구소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조금이라도 공신력이 있는 데서 그리고 러시아의 그 블로거 중에서 조금 신뢰도가 있는. 그렇죠.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보들을 신뢰하는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과 7일에는 전혀 안갯 속이었고 이게 무슨 설마 이렇게 대규모로 침공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중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116 기갑 여단이라고 하는데 그 기갑 여단에서는 이제 챌린저 2가 이제 배치돼 있었죠. 물론 뭐 전체 기갑 여단의 전차가 챌린저 2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챌린저 2를 주력으로 해서 그냥 도로를 따라서 뭐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지역이 완전 평지니까 그냥 따라 들어가면서 계속 점령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뭐 성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언론들이 막 떠들었지만은 그것이 그냥 평지를 쭉 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정도의 부대가 갔으니까 당연하다고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말 우리가 알아보고 싶고 궁금한 것이 과연 젤렌스키의 의도와 생각입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도 그 전에 벨고르드 지역을 공격한 적이 있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벨누르고 튀었다라고 해서 살짝 치고 그냥 빠지는 정도의 기습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러시아 용병,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의용군이었죠. 출신의
의용군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민병대 수준이 가서 치고 빠지는 정도인데 이건 정규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을까라는 건데 태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예측이 있고 사실은 뭐 미국도 젤렌스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선의 상황을 조금 먼저 보면은 젤렌스키가 어떤 의도였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의도를 알려면. 일단은 세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금 면적 자체는 서울시 면적 정도를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는 뭐 수두자 같은 곳은 아직까지 점령이 완료가 되진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멀리 그리고 깊게 찌르고 올라간 중심은 80km 정도고요. 쿠르드 원전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격을 했던 8월 6일 날 첫 번째 공격해서 점령했던 것은 수두자 가스 밸브예요. 가스 허브.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얘기가 다른 것보다 아마 쿠르스크 원전 쪽은 약간 기만이고 왜냐하면 원전을 친다 그러면 러시아 병력들이 그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약간 기만이고 사실은 수두자 가스 밸브를 점령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라도 써먹고 또 사실 그쪽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 쪽에 러시아 가스를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 중에서는 또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어요. 헝가리. 뭐 이를테면 네.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게 좀 위협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쿠르스크 자체를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의 그들의 전투 지원 능력으로 면으로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거는 젤렌스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경 근처에 있던 먹음직한 가스 밸브를 먼저 먹고 그리고 원전 쪽으로 향하면서 러시아 군들을 그쪽으로 길게 펼쳐놓으면 지금 좀 위기인 동부전선 쪽에도 압력을 좀 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를 얘기하신 건데 동부전선 쪽에 있는 주력을 갖다 좀 분산시키겠다는 의도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고 더 큰 전략적인 그런 이유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스전을 거기에 이제 계측기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중요한 곳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어떤 전략적인 이점도 얻자.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완충지대를 제대로 점령을 해보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늘 변수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1월의 미 대선. 이제 다시 이제 오르락내리락하긴 하지만 트럼프가 계속한 얘기가 자기가 당선되면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중단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이면 이 전쟁을 스톱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정 작가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죠. 그러니까 미 대선이라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네. 협상에서의 키를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하게 지금은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은 만약에 협상을 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는 현 전선을 그냥 유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제가 봐도 그런데 미국이 전쟁을 스톱시키면 현 전선에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해안 지역을 중요한 지역을 빼앗기는 거고 그 점령이 고착화되면 내륙 국가로 갈 수 있는 위협도 그럴 수 굉장히 있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 전쟁이 여기서 딱 끝났을 때 이게 전쟁이 딱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겠느냐?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영토가 지금 러시아 쪽도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게 현 점령 지역에서 스톱하겠다잖아요. 만약에 수두자 지역이나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다. 그럼 우크라이나도 여기 점령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영토 교환 목적도 있고 이거는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영구적으로 점령한다기보다는 영토 교환용으로 공격한 거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있었던 영토를 본다면은 상당 부분 거의 20% 가까이를 잃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득이 될까 해서 이제 이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태 기자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만약에 멈추거나 조금이라도 진격을 멈추고 참호를 여기서 판다거나 하는 순간 이게 과연 소모전이 될 거냐 아니면 밀릴 거냐라는 건데 저는 밀릴 거로 보거든요. 근데 태 기자님 입장에서 이 전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갈 것 같은가 이것도 좀 굉장히 흥미로워요. 지금 일단 그 수잔스키 지역을 좀 살펴보면은 군대가 점령을 한 군대가 포진해서 방어적인 입장으로 가자면 방어를 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착지와 정착지의 거리가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체 인구 다 합쳐서 그쪽 지역에서 제일 큰 수두자시만 해도 전체 인구가 2천 몇백 명뿐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방자 입장에서는 대상림이라고 하는 강을 따라서 형성된 산림 지역 그리고 이 정착촌 몇 개의 병력들을 숨기고 적을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이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기갑 장비를 동원하고 포병 세력을 동원하고 항공 우세를 이용해서 때릴 겁니다. 근데 너무도 거기 개활지예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상림과 정착촌 그리고 그 몇몇 시를 제외하면 병력이랑 장비가 숨어 있을 데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달려오는 공자보다 방자한테 오히려 조금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 기자님 말씀이 너무도 정확한 게 많은 청취자분들이나 또는 밀리 매니아분들도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이렇게 계속 진격하면 되지 않느냐 내지는 지금의 지역을 완충 지역을 가지려면은 여기에서 진지를 구성하고 참호를 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지정학이라고 할까요? 네. 아예 지정학도 아니죠. 그 지역의 그냥 눈으로 보이는 모습 자체를 이해를 못 하셔서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태 기자님 말씀 정확하게 맞는 게 숨을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우크라이나도 향후 어떤 식의 전략을 펼지 이렇게 진격을 하긴 했는데 계속 가야 될지도 그렇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보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보급 능력을 봤을 때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길어야 보급 기지에서 80km 이상 떨어지면은 어렵다. 길게 봐서 100km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준이 진격의 한계가 아닌가 보는데 역시 이제 핵심은 제공권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F-16이 아직 이 전선에 투입된다는 징후가 보이진 않고 있어요. F-16은 이제 뭐 한 4대 정도 수준이 들어와 있고 이것조차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고 제가 이 F-16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했잖아요. 전력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80km 정도가 한계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진격할 수 있는 거리는 다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쓰느냐 아니면은 직선거리로 국경에서부터 쿠르스크 원점까지 120km 정도 나와요. 120에서 130 정도 나오는데 계속 밀고 갈 것이냐 거기서 쓸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냥 자살 특공대처럼 그쪽으로 향하는 일부의 병력은 꼭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 러시아 군을 분산시킬 수 있고 쿠르스크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원전이기 때문에 여기가 점령당하면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도 처치곤란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거기를 점령해서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냥 러시아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전 유럽에 피해를 주는 빌런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크게 뭐 이상한 걸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러시아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너무 강하게 가겠죠. 그래서 어디서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계는 왔어요. 한계는 왔는데 일부에서는 자살 특공대처럼 그래도 원전까지 치고 가는 병력이 일부 있을 것이다 라는 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향후의 전황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왜 공격을 했고 진격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 진격의 목적을 그럼 이루었느냐 또는 효과가 미미했느냐도 상당한 관심이거든요. 태 기자님 보시기에 지금의 진격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으리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미미하고 결국은 절반의 성공 내지는 실패로 보시나요? 저는 전술적으로는 성공을 했고요. 네.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거를 대부분 달성을 했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대외적으로 봐도 일단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에게 장비와 금액 같은 지원,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뭔가 성과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번 대공세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공격은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뭐 치하하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줬었죠. 좀 희한한 그림이었긴 한데. 그래서 서방 국가들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다. 계속 지원해줘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가스 밸브를 점령한 것 자체부터가 대외적인 메시지라고 봐요. 예, 지금 우리가 가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말로는 우리를 지원한다고 그러고 뒤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계속 사면서 그 천연가스를 니네들이 사주면 그 돈이 러시아의 전쟁 지원금으로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이중적인 행동 좀 하지 마라는 메시지도 던질 수 있어요. 그 메시지는 특히 누구한테 던진 것 같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뭐 헝가리나 이런 국가들도 있지만 프랑스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동감하는 부분이 많네요. 또 하나 그 덧붙인다면은 어찌됐든 러시아에 대한 스크래치는 분명 낸 것 같아요. 푸틴의 말이 이게 틀릴 수 있구나 하는 걸 러시아 국민들의 특히 크루스 지역의 주민들은 확실하게 안 것 같고 이게 아무리 그 언론 통제가 좀 굉장히 심한 그렇죠. 러시아라고 하지만 입소문이 돌기 때문에 상당한 스크래치가 났고 또 하나 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 국가의 그 지원을 계속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소모전에서 러시아 쪽이 훨씬 유리했잖아요. 지금도 반대급부로 동부전선 쪽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하루에 1km가 채 안 되는 진격을 러시아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동기와 틀이 됐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결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최초로 공격한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의의는 바로 태 기자님 얘기하신 그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우리 밀덕에서 상황 판단을 했을 때는 분명 이렇고 향후의 예상이 정말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진격의 힘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군다나 동부전선 도네츠크 쪽에서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이 더 급하죠. 그래서 큰 여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취자분도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댓글과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같이 또 토론을 나누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